관계의 대가, 이런 사례들은 유전적으로 관련 없는 유기체들, 심지어 서로 해를 끼치는 유기체들일지라도 운명적으로 서로를 껴있음을 보여준다. 관계가 밀접할수록 자아와 타자가 분리될 가능성은 자유해진다. 그리고 자아와 타자가 하나가 될 때 이타주의와 이기주의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공허해진다. 그러나 이런 사례를 염두에 두고 다음 질문을 해보자. 기생관계에 한 부덕이 세 통을 떠나서 다른 세 통 그리고 궁극적으로 암컷을 찾아 나서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동물의 행동을 설명해준다. 이 견해는 지구상에서 매일 수없이 전개되는 게임에서도 드러난다. 게임의 결과는 사람, 기업, 정부 그리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런 게임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가상사례에서 살펴보자. 당신과 친구가 함께 남의 집에 들어가서 큰 돈을 훔쳤다. 경찰은 두 사람을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해주는 절도 증거가 없다는 것이 골칫거리였다. 둘이 범행을 부인하면 각각 징역 1년을 나 친구 형량 2년인데 선고받을 테였다. 둘이 전독공에 갇혀있는 두 사람에게 경찰은 서로 모르게 유혹적인 제안을 했다. 친구를 배신하고 자백한다면 당신은 석공시켜주고 공범 친구는 6년 최고형 나 친구 형량을 받게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둘 다 범행을 자복할 경우에 두 사람 모두 4년형을 선고받을 테였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당신은 범행을 자백할 수 있다. 당신 입장을 유리하게 꾸며 모든 것은 친구가 주도한 일이고 당신은 그저 친구의 유혹으로 가담했다고 말할 수 있다. 친구가 입을 다물어준다면 당신은 풀려날 것이다. 이는 가장 행복한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런 행운이 쉽게 오지 않는다. 친구가 당신과 같은 생각으로 당신을 배신한다면 둘은 각기 4년을 살아야 한다. 게다가 내가 입을 다물은 내 친구가 당신을 배신한다면 나 홀로 6년형을 살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둘 다 신의를 지켜 자백을 안 한다면 둘 다 가장 짧은 1년형만 살면 된다. 이 상황을 배신과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해보자. 둘이 협력을 하면 가벼운 1년형을, 당신이 배신하고 공범이 협력하면 당신은 석방이 되고 공범은 6년형을, 반대로 공범이 배신하고 당신이 협력하면 당신은 6년형을 받고 공범은 석방된다. 둘 다 배신하면 둘 다 4년형을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을 재수의 딜레마라고 한다. 나의 결정 결과가 타자의 결정에 달려있지만 내가 사전에 타자의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다. 두 사람이 상충되는 이해를 갖고 있지만 상대방의 의도를 모르는 현실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협력에만 두 당사자 모두 혜택을 보게 되지만 하나가 상대방을 배신하면 둘 다 협력할 때보다 작은 혜택이긴 하지만 배신자는 혜택을 본다. 그리고 둘 다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된다. 이런 딜레마의 당사자가 꼭 사람만은 아니다. 기업, 군대, 정부 같은 조직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예로 전쟁 일보 직전의 두 나라는 평화를 유지함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국가가 선제 공격으로 다른 국가를 괴멸시키면 약간의 인명과 자원 피해가 있기는 하겠지만 훨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두 국가가 동시에 전쟁을 선도한다면 서로 파괴함으로써 둘 다 피해를 보게 된다. 딜레마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 쪽이 다른 쪽의 계획과 자원을 모르기 때문이다. 권력 경쟁, 근로 계약 협상, 의회 대리, 기업 협상 등 다른 많은 상황도 이런 게임의 견지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는 복잡한 요인들이 종종 있다. 첫째, 이 게임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진행된다. 이혼 협상이든 군비 협상이든 협상에는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각각의 단계가 한 번의 게임이 된다. 그리고 두 당사자가 어떻게 협상을 했든 간에 게임이 끝나도 상대방과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게 보통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아마도 계속 공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미래는 각 협상 단계에 달려있다. 도저히 각 게임은 게임 참가자의 미래와 협상의 미래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이 이전 게임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다음 게임에서는 상대방이 배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전 게임에서 협력했다면 다음 게임에서 상대방이 협력할 수도 있다. 셋째, 협상은 시한이 없는 것이 보통이다.
수개월,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예로 한 회사가 적자 상태라면 노사 간의 입상 임금 협상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전개되는 매우 괴로운 과정이 될 것이다. 두 당사자의 이데올로기 노선이 서로 확연히 다를 경우에 건축 협상 역시 무한정 진행될 수 있다. 법원, 시민자유, 국방지출 등 협상 쟁점이 뭐든지 간에 정당들의 법 협상 역시 지난 한 과정을 거친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이런 게임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한다. 예전 두 사람이 게임을 한 번이나 미리 정해진 횟수만큼 혹은 게임 수를 알려주지 않고 게임을 하게 하는 실험을 설계하고 시행한다. 이들은 또한 어떤 한 전략이 다른 전략보다도 우월한지, 그래서 게임 참가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보다 큰 혜택을 주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려고 한다. 미시간 조립대학교로부터 엑설로드 교수는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고자 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게임 이론가인 학자들에게 컴퓨터 토너먼트 게임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엑설로드 연구에서 얻은 교훈은 게임 참가자들은 얼마나 많은 게임을 할지 모를 때보다 하게 될 게임을 알고 있을 때 더 많이 배신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된 최선의 전략은 세 종에서 마지막 전략이었다. 맞대응 전략 혹은 상응행동 전략이라고 불리는 이 전략은 네가 한 게임에서 협력할 때마다 나는 다음 게임에서 협력해서 보답할 것이고, 이 상응행동 전략은 게임 수를 정하지 않고 하는 게임에서 거의 모든 전략을 이기는 아주 우수한 전략이었다. 게임 참가자들이 언제나 협력하는 전략은 여러 간 전략에 속했다. 이것들이 자아와 타자에 대한 이야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게임에서 자아와 타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조차 할 수 없는 그들만의 세상에 갇힌 죄수이다. 만약에 거대한 조직이나 국가들이 이런 게임을 한다면 결정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를 수가 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결정은 타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운명은 서로 결부되어 있다. 더 많은 게임을 할수록 그들의 관계도 더 길게 지속되고 관계의 진정성도 커진다. 단 한 번은 게임을 하게 될 상대방을 만났을 경우에 교활하고 적대적인 도박을 하면 보상을 받겠지만은 오랫동안에 여러 번 게임을 하게 될 상대방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둘 모두에게 치명적이며 둘 모두의 미래를 파괴하게 된다. 관계여부 변상 자아와 타자는 분리이 될 수 없다. 탈모드에서 네가 지나는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의무의 전부이니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 경고들은 광활한 지역을 여행해온 우리의 종점이다. 인간 영역을 갈수록 가능한 관계의 스펙트럼은 놀라울 정도로 넓어진다. 나는 그 산의 일부가 된다네. 산의 일부가 된다네. 자아와 타자는 또한 분리된 존재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이 함몰되지 않도록 이 원리 편성 모든 것이 관련이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관련이 있다면 왜 자아와 타자라는 관념을 유지할까? 생명체들 간에 존재하는 무수한 파괴적인 관계들은 이런 원칙을 잘 보여준다. 그런 관계들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으며 뒤에서 또 보게 될 것이다. 이런 파괴적인 관계는 무수히 많다. 예로 애벌레를 기어다니는 도시락적으로 삼는 기생충들, 이기적으로 분열해서 속초를 산채로 먹어치우는 암종양들,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침을 쏘고 그 과정에 자기 내장을 뽑아내는 굴벌들,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자신까지 파괴하는 패스트균 등이 포함된다. 인간은 어떤가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또는 생명을 죽이는 데서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리 관계의 보편적인 원리에 헌신하는 인간이라 해도 인간 존재 자체가 갖는 파괴적인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일종의 살생행위다. 인간의 파괴적인 관계를 가장 보여주는 예는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들이다. 전쟁은 수백만 명을 죽이고 수세대 동안에 이룩한 업적을 파괴한다. 다시 한번 묻지만은 자아와 타자가 서로를 해치는 파괴적인 관계는 왜 존재하는 걸까? 그것은 창조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구라는 대가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자아와 타자의 관계가
처음에는 아무리 뻗을것없고 위험해 보여도 그 후에 경이로운 창조로 진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많은 어른 세부들이 생명을 포기하고 다시 보유기 체의 일부분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수중란에서 인간으로 분화되는 동안에 수십억 개의 다른 세포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우리를 기르고 보살피고 또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들이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부분과 전체의 패러독스 있어. 헤엄치는 대장균 박테리아를 현명으로 본 적이 있는가? 대장균이 헤엄칠 때 부분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부분과 전체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관한 연구는 학술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부분과 전체에 대한 패러독스. 생명은 무서운 부분으로 축조된 전체이다. 어떤 단백질은 공 모형을 접하고 어떤 단백질은 막대 모형으로 접한다. 단백질에서 전체와 부분 관계는 특히나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는 효소 단백질을 대상으로 이 질문을 해본다. 표면 아미노산 몇 개의 형태와 위치가 작은 분자들의 결합 위치를 결정한다면 이런 몇 개의 아미노산만이 단백질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 분자 생물학자들은 최근 혹은 계절은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을 처리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해왔다. 이런 점에서 효소 단백질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을 개별아미노산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례를 가지고 부분은 잊어라. 중요한 것은 전체다. 이런 논의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다른 물질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분을 강조하는 시각과 전체를 강조하는 시각. 거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 부분 혹은 전체 중에서 하나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악순환의 함정, 즉 궁극적으로는 역설과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분이나 전체 중에서 하나를 우선시하기보다 부분과 전체가 같은 동전의 두 면이며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될 수 없다는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 부분은 전체를, 전체는 부분을 결정한다. 우리는 흔히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한다. 작은 부분들은 큰 부분보다도 전체와 덜 관련된다. 이런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나는 앞의 효소 사례에서 효소를 가장 작은 부분으로 분해했다. 나는 앞에서 한 아미노산 띠를 이루는 부분들을 제거하면 단백질의 형태가 바뀐다고 말한 바가 있다. 그러나 한 개의 아미노산만 변화시키는 식의 아주 작은 변화를 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변화도 전체에 똑같은 영향을 미칠까? 그렇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미노산에서부터 가장 작은 원자열이까지 한 단백질을 이루는 모든 부분들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미노산의 한 부분을 더 큰 부분으로 바꾸면 아미노산 형태가 커지고 그러면 단백질이 다른 모양으로 접히게 된다. 개별 원자의 구성 요소인 전자, 양성자, 중성자에서 발생하는 가장 작은 변화들도 예외는 아니다. 중성자는 전화가 없다. 그러므로 위의 주장은 중성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작은 질량의 변화도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차이는 두 개의 분자 A와 B를 결합시키는 우리의 효소 단백질 사이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가 있다. 바로 이것이 동리 반대로 전체에도 가장 작은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로 단백질은 다른 분자들을 변형시킬 뿐 아니라 스스로 변할 수 있다. 어떤 단백질은 자신의 아미노산 중에서 하나의 몇 개의 원자들을 더 붙이고 어떤 단백질은 자신을 조각내서 스스로 파괴하기도 한다.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일상사에도 분명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컨대 정부는 여러분에게 세금을 내라고 한다. 여러분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근대에 가기도 한다. 또 회사 규정 때문에 여러분은 매일 아침에 정시에 출근한다. 이처럼 모든 종류의 사회 규칙이 여러분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한다. 전체로서의 사회가 부분으로서의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부분과 전체의 상호성. 가장 극적인 사례는 물리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례는 한 입자물리학자와 그의 도구 그리고 실험 대상인 가정자가 관한 것이다. 무엇이 박테리아를 헤엄치게 하는가? 이제 생명체 전체의 영역으로 들어보자. 생명체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다.
대장년 박테리아와 그 외의 많은 박테리아들은 가는 곳을 머리와 와인 따기처럼 생긴 뼘으로 헤엄을 친다. 헤엄치는 박테리아. 정확히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부분이고 유전자와 행동 메커니즘. 헤엄치는 박테리아가 부분과 전체를 설명하는 여러 선택들을 제공해 조성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우리는 그런 선택들이 타당한지를 쉽게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어려운 이 학문적 이론으로 깊이가 있는 내용들인데, 내 없는 지능 무엇이 유기체인가 이렇게 나왔네요. 내가 없는 무엇을 전체로 볼 것인가. 결국 선택의 문제다. 전체가 뭐냐. 진화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중대한 이유는 전체는 자신을 외부 세계와 분리하는 경계선을 갖는다. 전체냐 부분이냐 하는 건데요. 개별 무한 종의 경계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번영과 멸종의 표록서